안녕하세요. 날씨가 연일 너무 춥습니다. 자,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98쪽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자격을 땄거든요. 이제 중개사무소를 여는 거예요. 이게 개설 등록입니다. 자, 98쪽 영업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인데요. 그 법제 구조 1항이 실려 있습니다. 법제 구조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 구조 1항,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여기에 밑줄이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밑줄이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에게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주된 중개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특별자치도가 어디예요? 제주도. 그래서 뭐 서귀포시라든가 이런 데가 행정시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이하 군수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 한다.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본 조문을 읽어봤어요. 영업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입니다. 등록인데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땐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기억나세요?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이었거든요. 이거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컨설팅 분양대행은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할 수 있고.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등록은 요구되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그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요,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만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유권 해석인데 일단 타당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록으로 오기까지의 연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록으로 오기까지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됐어요. 그랬다가 1983년도 이때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 적용되면서는 허가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이었죠. 7차 개정을 하면서 현재 등록제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하고 허가받고 되신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중개인. 기억나세요? 중개인이라고 강학상 부른다고 그랬고, 우리 그 현재 공인인사법에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고,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등록을 일단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의 법적 성격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하고, 한 장을 넘기면 등록 신청자란 말이 나와요. 자, 100페이지입니다. 등록 신청자. 일단 등록 신청자는 법제 구조 2항이 실려 있거든요. 요거 요즘 최근에 이 조문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는데, 등록을 신청할 순자는 지금 누구냐 이 문제인데, 법제 구조 2항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인인계사, 가로 열고 소속공사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인인계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럼 칠판 보시죠. 그럼 지금 구조 2항 조문이요,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대요. 그럼 현재 자연인, 우리가 민법 시간에 자연인 공부했어요. 이제 개인을 민법에서는 자연인이라 부르죠. 개인을 자연인이라 부른다고요. 안 했나요 아직? 지금 저놈이 어떤 말 하는가 보자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했을 텐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자연인, 개인의 경우는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런 문제 내지 않는데 이렇게 낸 거예요. 지문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하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하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낸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맞았다 하셔야 돼요. 틀렸다 하셔야 돼요. 예.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았다 하셔야 돼요. 이게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거죠. 중개업법 시에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부정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중속 금지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이중속 공부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연인의 경우는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법인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렇게 법인에 하나요 등록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내요. 일단 조문대로 내버립니다.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요거 소공사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속공사는 중개사무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죠. 그럼 우리는 한 사무소에만 근무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소속 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요.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를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겸업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은요, 국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래놨는데 소공사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은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소공사란 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포함 같거든요. 소공사 포함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 국어선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야, 이게 맞는 거냐 이 국어가 분명히? 그랬더니 이 친구 맞대요. 이게 부정문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소공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제외라고 해야지 맞다. 포함이 아니랍니다. 일단 자, 그래서 소공사는 제외한다. 이 뜻은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자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 그러면 소공사는 일단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우리 개인의 경우는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거든요. 공사자격증은 없네요. 그럼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중개사무소의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내면은 이건 난이도 하. 너무 쉽게 내는 거죠. 이걸 이렇게 낸 거예요.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낸 거예요.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럼 이거 맞는 지문 같아요? 틀린 지문 같아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나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개인의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등록 기준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공사자격증이 없으면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것은 난이도 하. 이건 너무 유치찬란하기 때문에 절대 안 내요. 다 맞춰버리니까 이걸 비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어요.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변호사들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변호사께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요. 자격증이 없으면은 일단은 등록이 안 됩니다. 저도 뭐 법대 출신이니까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겠죠. 법무사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유일하게 법무사나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는 전문 자격증이
누구일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예요. 그 법무사들은 공인중개사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매매하게 되면 잔금 치면서 등기 쳐야 되죠. 그럼 법무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우리 중개사무소에 영업을 하죠. 손님 좀 소개해달라. 그럼 우리가 손님을 붙이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일단 일정 수수료 줘야 되죠? 줘야 됩니다. 전에는 이게 건마다 뭐 금액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보통 한 2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확 줄어가지고 손님들이 너무너무 깎는데 법무사 보수를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즘 5만 원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손이 창피해서 못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법무사들이 중개사무소하고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개업을 하시면 전부 다 찾아오실 거예요. 법무사가.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저쪽 송도 같은 경우는 법무사들이 우리 등기부등본 많이 열어봐야 되죠.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그때 열어볼 때마다 열람수수료 내야 되죠. 열람수수료가 7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발급을 받으면 1,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열람으로 다 들어가죠. 열람으로 이제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는데 그럼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사들이 비번을 줘요. 법무사들은 통장에 돈 넣어놓고 비번을 해갖고 바로 열어볼 때마다 자동 결제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영업을 하면서 그 비번을 줍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열어볼 수 있도록 각 사무소마다 이제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 카르텔이 형성된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법무사들이 단체로 이제 영업을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게 없으면 소액결제 해야 되죠? 열어볼 때마다 소액결제 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등록 신청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등록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그 등록 기준은 지금 101쪽에 있어요. 101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조문을 안 읽겠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는데 넘어가시죠, 뭐. 102쪽. 그러면 일단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서는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돼요. 등록 기준이라는 게 등록 요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그래갖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중개사무소로 확보할 것,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제10조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등록 기준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 취득이 가장 먼저죠. 근데 우리는 책 제목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그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먼저 확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확보해 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든 사용대차 계약이든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위생교육 받죠. 그렇듯이 우리도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고 등록을 못하는 사유거든요. 이런 사유에 이게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결격 사유가 뭐냐면 미성년이나 전과예요. 우리 미성년자 자격 취득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갔더니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 있습니다.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등록할 수 없어요. 성년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사기 전과 18범이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게 결격입니다. 그런 사유에 안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 기준, 개인의 등록 기준은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준인데 이 중개사무소는 다음 주에 내용을 더 공부합니다. 오늘 일부를 공부해요. 일부를 공부하는데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 보고 갑니다. 현재 우리 법에 중개사무소는 어떤 기준으로 확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딱 요것만 언급돼 있어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설치할 것,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 사용권을 확보할 것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거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법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반드시 그 등록 신청하는 자가 사용권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 줘야 돼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입니다. 이렇게 준공 등을 받은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게 왜 들어왔냐면요. 이 규정은 이게 실무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거든요. 101동, 102동, 103동, 그 다음에 상가동까지 건물 준공은 떨어졌어요. 건물 준공은 떨어졌는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물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단지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겠죠. 그럼 입주를 시작하는데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세를 놓을 사람은 세를 놓고 팔 사람은 팔아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 종전에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여기 입주 단지니까 이 상가동에다가 사무실을 놓고서 중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소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파라솔을 놓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임시 중개 시설물이에요. 그럼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이걸 몰래 사무실에 임차하고 간판도 안 걸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이중사무소에 걸려요. 그럼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건물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는가 이거를 사유서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청에 내는데요. 나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이걸 뭘 써내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아니 건축물 대장은 원래 구청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들이. 그럼 니들이 게을러서 건축물 대장 안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써내라는 얘기인가? 당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준공은 떨어졌지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면 그 건물에 들어간다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령에 있는 사무소 기준이 딱 요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거 공부하거든요. 대표적인 가설건축물이 컨테이너 사무실이죠. 이런 데 설치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는 일단 설치할 수 없어요. 근데 요거하고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그저 시골 가다 보면요. 뭐 농가에, 길가에 컨테이너 사무실 놓고 중개사무소라고 해놓은 데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건물은 아주 예전에 설치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로 했지만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요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적정 면적이면 됩니다.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무를 해봤을 때 사무소가 너무 좁으면 없어 보여요. 손님이 좀 앉을 때는 있어야 되죠. 사무소에 왔을 때 편안하게 좀 앉을 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용 한 6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평 이상 정도 돼야지 책장 놓고 테이블 하나 정도 놓고 책상 2개 정도 놓고 그 정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은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 면적은 확보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중개사무소가 대다수 1층에 있죠. 1층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소 확보할 때 1층에 사무소 확보하는데
우리 수도권 지역은 또 1층에 사무소를 또 열고 목 좋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왕래가 잦은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월세가 굉장히 비싸죠. 중개사무소 처음에 지금 월세 좀 아끼자고 2층에 열잖아요. 나는 망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아예. 그러니까 상가 전문이라든가 토지 전문 같은 경우는 꼭 1층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워킹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1층에 위치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손님이 지금 까다로우냐면요. 사무소 이거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은 이렇게 단지 내 상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단지 내 상가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게 이제 도로인데 여기가 보도인데 보도가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도로보다는 좀 높게 상가가 지어지면서 여기 계단이 한두 세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상가가 위치한 거예요. 손님이 어느 정도냐면요. 계단이 있잖아요. 안 올라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1층에 위치하더라도 계단이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갖고 어쨌든 계단이 있어도 이거 안 올라갑니다. 내려간다? 더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1층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더 보고 갑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 공부할 건데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이미 A가 개설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B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계공이 쓰고 있는 사무소에다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느냐. 등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 공동사용이 돼요. 공동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주인 건물에도 등록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이건 안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두세요. 다른 계공이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주인 건물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이 A의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사무소로 공동사용하기로 하면 이게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걸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무에서 이제 합동이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기준 여기까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할 것,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무소는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 교육제도도 나중에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짚고 갑니다. 그럼 실무 교육을 가서 먼저 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 교육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을 하실 분들은 교육을 전부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에 지금 닥쳐가지고 원래 실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는데 요즘 전부 다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집합 교육을 안 하는 거죠. 모이질 못하니까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무 교육 같은 거는 집에서 받는 게 좋겠죠? 아니에요? 집에서 받을 게 좋은 것 같은데 더 어쨌든 교육 가봤자 요거는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만하죠 이제. 자, 그럼 실무 교육을 먼저 받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받으느냐 시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등록을 신청하기 전 1년 내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1일인가요? 그러면 2021년 1월 11일 날 내가 등록을 신청한다. 그럼 거꾸로 역산하는 거죠. 역산을 해서 2020년 1월 11일서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내가 지금 자격증을 따놓고 나는 5년 뒤에 중개사무소를 열겠다. 당장 교육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가서 받고 오면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 미리 받으시면 된다. 이때. 그럼 이때 폐업 신고한 다음에 재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내 재등록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먼저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개월 쉬었다가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무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실무교육 시간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28시간이면 현재 7시간씩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7시간이니까 며칠 교육받는 거예요? 4일이죠. 그래서 현재 4일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283인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4일을 교육받습니다. 이게. 근데 온라인 교육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실무교육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중개업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확인설명서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있잖아요. 이거를 실전에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하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하면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게 맞는데 철저히 시험에 대비한 공부라 우리가 지면상으로만 연습해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가서 써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협회에서 위탁시행을 지금 현재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무교육제가 그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무교육 강의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확인서면 직접 이제 쓰게 해보고 사례를 딱 제시해놓고 써봐라.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 증명서 직접 떼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면서 써봐라. 토지제한 보면서 써봐라. 그리고 계약서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 조건이다 하면서 제시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걸 출력해갖고 써야 되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실무교육 가면은 이제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좋은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지 못했던 요즘 뭐 블로그 마케팅 같은 거 있죠. 블로그 아시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유튜브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유튜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무교육에서 언급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실무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현재 4일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과는 다른 실전에 이제 근접한 그런 교육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교육비는 현재 얼마냐면요. 실무교육비는 13만 원이에요. 현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3만 원이고 점심은 안 주니까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되죠, 원래.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우리 동기분들이 같이 모여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실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럼 실무교육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럼 교육 수료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공부합니다. 결격 사유는.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크게 어려움이 없네요. 문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 법인의 등록 기준은 교재 지금 현재 104쪽에 있습니다.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우리 법에 딱 정해줬거든요. 우리 법에서 정해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돼요. 설립이 돼야 되고, 자본금은 법인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이게. 그리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해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단 제외인데, 그리고 임원에 대한 요건이요.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사일 것. 그래서 법인도 원래는 개인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틀에서는 똑같은데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나머지는 개인과 똑같죠, 사실은. 똑같은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법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거든요. 이게 법정 업무예요. 이게.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다음 주에 이 내용 자세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열만 하고 갑니다.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는 일단 우리 법 제14조에서 7가지만 할 수 있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법인은 중기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해야 되죠. 중기업은
그리고 요것만 허용하면 아쉬우니까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어요. 이걸 소위 그래서 다음 주에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나열만 하고 갑니다. 그럼 법인은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가 건축물인데 이거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관리해 주는 거예요. 또는 경비 붙이고 청소 붙이고 그럽니다. 이게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고 부동산 이용 거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컨설팅이라고 부르죠.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고, 다음에 기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공매 업무 당연히 할 수 있고, 주거 이전에 부서지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은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은요, 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 겸업에 속하는 6가지 업무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이 7가지 외의 것이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건축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건축업은 여기 없죠.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중기업 외의 목적 사업에 덜렁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6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덜렁 중기업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요. 중기업 외에 컨설팅만 들어가 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수리하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업을 하면서 개설 등록을 구청에서 하고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 해야 되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종목하고 업태를 기재하는 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이때 이 컨설팅 부분을 꼭 넣으세요.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중기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을 꼭 넣으라고요. 아셨죠? 왜 넣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500원 내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세요. 부동산 중기업 외에 컨설팅을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같이 넣는다. 이거를. 그래야지 나중에 토지 같은 거 할 때요, 컨설팅비로다가 받을 수 있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수리를 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정 업무입니다. 자,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가자고요.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 들어가요. 이게 자본금을 이해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거든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면 자본금란이 있어요. 이 자본금란에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납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그래서 법인은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 형태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돼요. 단 사회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볼까요?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라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주식회사, 이 형태로 가도 되고,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상법상 회사 5가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하나로 갖추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상법상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법인으로, 중개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X예요.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일단.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죠. 나는 유한회사라고 할래, 합자회사라고 할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이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 때문에 지금 현재 난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주식회사 잘 알고 있고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고 여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유한책임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이 사원이라는 표현을 이해해 두시는데 사원이란 말은 이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사원이라는 표현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출자자,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진다.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이게 유한회사인데 이 유한회사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0억을 빌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못 갚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투자한 금액 일단 날리겠죠. 날리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20억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유한 책임이에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하고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예요. 이게. 근데 말이에요. 여기 주식회사 주주 있죠. 주주도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 아닙니까? 주식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 회사 망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럼 주식 상금액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 재산 가지고 주식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책임사원은요. 표현만 다를 뿐 성격이 같습니다. 둘이. 그리고 우리 상법은 당초에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어요.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뭐냐면요. 이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가족들끼리 아주 조그맣게 회사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라 하고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폐쇄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고 여기 한명회사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여기는 또 거꾸로 무한책임사원 있죠.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은 그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원이란다는 투자자를 얘기하고 무한책임을 진다. 이 얘기는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한명회사가 망해버리면 개인 재산 가지고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명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한명회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회사 설립해놓고 회사 망해버렸는데 개인 재산 가지고 책임진다. 뭐하러 회사 설립해요? 개인 사업자로 하지 그냥.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농기계 회사라든가 수산업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어민이나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수산업 회사라든가 농기계 회사 같은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명회사로 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들로 구성된 회사고 합작회사는 말 그대로예요. 합작이 된 회사예요. 누가 합작된 거냐면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작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물론 중개법인은 거의 다 주식회사로 가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한회사로 이제 그 주식회사로 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가도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거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을 협동조합으로 가도 돼요. 협동조합으로. 근데 요거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엄청 많잖아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거는 설립 근거법들이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건 특별법에 따른 이제 협동조합들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서 5인의 조합원만 있으면 돼요. 조합만 있으면 되고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설립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개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중개협동조합 법인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저쪽 그래갖고 북유럽 쪽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협동조합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사 5명이 모여가지고 일단은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을 설립해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협동조합으로 가도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굳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TV 같은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감 주산지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거 단감에 대한 브랜드를 쓰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약간 뭐 영농협동조합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우리 그저 도시지역 쪽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요즘 이거 많이 생기고 있던데, 의료협동조합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의료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이거. 이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내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가는 거예요. 의료법인 가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럼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 가도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대표자가 공인사이면 등록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요. 그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우리 31회 때 이걸 포함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자를 빼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 사원이라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대표자를 빼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럼 임원을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상법상 회사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셔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있죠? 여기는 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분은 임원 맞죠? 그리고 감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 임원 이게 아니게요? 임원이에요.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이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요, 이사 대신에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임원이에요. 여기는 업무집행자.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는데, 협동조합도 임원이 누구냐면 이사 또는 감사예요. 자, 그래서 임원이란 분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사, 감사가 임원이고, 유한책임회사로 갔을 경우는 업무집행자가 바로 임원입니다. 그러면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원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합자나 한명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죠. 그럼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직원은 아니에요. 그것도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은 누굴 얘기하냐면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을 만약에 합자회사로 갔잖아요. 그럼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유한책임사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는 뜻이에요. 또 유한책임회사로 중개법인을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빼고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원이라는 자는 이사감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라면 업무집행자, 사원이란 분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상법에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바로 회사 업무집행 권한이 있고, 이자와 동격인자가 이사예요. 유한책임회사라면 업무집행자가 동격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는 숫자에 이제 민감하니까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제외를 하고 임원, 사원, 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 법인에 임원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이어야 됩니까? 1명은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2명은 투자자를 받아들이기 좋다 이 얘기죠. 그 얘기예요. 6명이라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은 있어야 된다. 7명이었다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숫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임원 중에는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숫자, 일단 이번 순환서부터는 숫자를 되도록이면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나머지 2명은 투자를 받아주겠다. 단,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대표자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요건은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고, 다만 대장의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은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대표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죠. 임원, 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인자, 사원인자 이걸 항상 붙어 다니는데 앞으로 제가 임원, 사원, 임원이라고 하면 표현해도 바로 사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가서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동산 투자했고 돈을 땄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은데 내가 자격증을 딸 자신은 없는 거예요. 법인 설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법인 설립해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표자로 취임은 안 되죠. 그럼 임원 취임은 되잖아요. 임원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교육 며칠 한다고요, 현재? 4일. 하루에 몇 시간? 7시간. 7시간 동안 가서 교육, 이거 고문받고 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7시간 하루 종일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이런 환장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요즘 실무교육 있잖아요. 가면은, 저도 실무교육 할 때 시간마다 사인 받았거든요. 도망갈까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오전에, 이제 요즘 뭐, 오전에 한번 사인 받고, 오후에 한번 사인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7시간 동안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일단은. 4일 동안. 그러니까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하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이 부분 엄청 출제 잘하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 출제를 한다면 개인을 출제하겠어요? 법인을 출제하겠어요? 당연히 법인을 출제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맞춰요. 등록 기준은. 어렵지 않게 내고 있고. 여기서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가죠. 사원이란 분 있죠. 임원, 사원이란 표현을 이제 공부했어요. 임원이 누구고 사원이 누군지를 공부했는데 우리 소공사 용어의정이 잠깐 돌아갔다 올까요? 교재 앞으로 잠깐 용어의정이 갔다 옵니다. 그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정의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62쪽. 이걸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보시죠. 그 62쪽에 소속공사라 하면 맨 위에 조문이 지금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말을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 중개를 보조하는 자 여기까지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랬어요. 그럼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임원 사원 중에는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임원 사원의 지위가 있는 소공이 있고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소공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임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다.
그럼 통상적으로 소공 그러면 직원이겠어요? 임원이겠어요? 직원을 얘기하죠. 통상 소공 그러면 직원을 얘기합니다. 시험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묻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임원 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거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있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 법상.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둡니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용어의 정의를 다 봤고요. 다시 뒤로 갑니다. 다시 등록 기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특수법인을 잠깐 볼까요? 교재 107쪽. 이걸 이제 볼 때가 됐어요. 107쪽에. 거기 107쪽의 맨 밑에 넓혀보기란 말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냥 들으시죠, 뭐. 지금 우리 중개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개업공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거든요. 이 등록 기준을 맞춰 등록한 법인, 이걸 순수 중개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강학상 특수법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강의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현재 우리 공사법에는 어떻게 이 자가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개업공사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중개법인을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때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특수법인은 우리 공사법에는 현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한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수법인의 종류가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농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이 있어요. 이 지역농협동조합은 뭐냐면 우리 시골 가면 단위농협이라고 보신 적 있죠? 단위농협이 지역농협동조합이에요. 특수법인이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농협만 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캠코죠, 바로. 옛날 상업공사. 그래서 이 4개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왜 중개업을 허용했냐 하면 이 4개의 법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죠.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인사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들이 있거든요.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농지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이니까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할 수 있고 산업단지 관리관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용지나 공장 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는 캠코를 얘기하는데 온비들을 통하여 지금 현재 공매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공매를 하고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개대상물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중개상물 5가지를 공부했는데 5가지를 모두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지금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법 9조 1항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네들도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요,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3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지역농협의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인인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 세 개의 법인은 모두 두고 있어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있죠? 여기를 보면 한국자산관리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고 해놓고 더 이상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공사만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길 거는 시험에서는 지역농협만 물어봐요. 요거만 물어봅니다. 그럼 지역농협동조합은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유일하게 필요한 법인은 자산관리공사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법인이 분명히 맞잖아요. 법인이 분명히 맞으니까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방금 전에 봤습니다.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에 두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사일 것. 이랬습니다. 기본 요건이. 이거 맞추러 간다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법정 업무서부터 걸려요. 이거 맞춰서 들어오라 한다면. 얘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죠? 얘는 온비들 통하여 공매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개법인은 공매 못 하잖아요, 지금. 물론 중개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법에 허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 얘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데,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 등록을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이제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차츰차츰 관계되는 곳에서 더 언급이 될 건데,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얘기예요.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더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필요가 없고, 대표자가 공인인사일 필요도 없고, 임원 사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3분의 1이 공인인사일 필요도 없어요.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특수법인도 분사함소라는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사에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배제했고요. 보증설정 법인은 2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역노협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이 있는 규정인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받는 법인인데, 이 법인들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이거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주 잘 물어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쭉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넓혀보기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걸 제가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것을 더 언급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인인 계공은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수법인은 강학상 사용 표현으로서 표현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요? 지역 농협.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등록 기준을 다 따져봤고요. 그럼 이제 등록 신청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 그러시죠.